네,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 글로벌 마켓 앤 이코노미 시간이죠. 첫 번째 코너는 또 한 주간 시장 여러 가지 이슈들 점검해 보면서 시장 전망해 보는 마켓 나우 시간이죠. 오늘 뉴스팀 황숙혜 부장님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3주 같아요. 만에 봬요. 그러게요. 네. 지난주가 연휴였고, 네. 그러네요. 그동안 참 시장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는데, 네. 일단 또 부장님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특히 고용지표부터 좀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이게 약간 좀 뜨뜻미지근한 것 같아요. 고용지표 그렇죠. 자체가. 네. 그 지표가 한번 나올 때마다 냉탕, 온탕 왔다 왔다 갔다 갔다 해서 약간 해서 헷갈려요. 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GDP 1분기 미국 GDP 나왔을 때는 안 좋았어요. 스태그플레이션 경고가 막 예. 쏟아졌잖아요. 그리고 그 4월 고용 지표 나오고 나서는 갑자기 또 연준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난다. 그러면서 골디락스 얘기가 나와요. 맞아요. 예. 이게 4월 고용이 17만 5천 건이잖아요. 꺾이긴 했죠. 그랬는데 미국 경제가 큰일 났다. 이 정도는 음. 또 아니에요. 임금 상승률도 예. 좀 둔화된 건가요? 예. 예. 실업률이 3.9%로 올랐고 그 월가가 좋아했던 수치가 이거였어요.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네. 4% 밑으로 떨어졌다 이거죠. 21년 6월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3%대를 본 게. 그래서 이걸 포인트로 해서 연준이 그러면 금리 좀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 아니야? 예, 이러면서 기대감이 좀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고, 그리고 제가 3주 만에 뵙는데 그 사이에 옐런 장관과 그 파월 의장의 손발이 아주 척척 잘 맞았어요. 네. 재무부가 그 4월 15일이 미국의 텍스 시즌의 마감일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세금이 걷어들여진 거잖아요. 도이치뱅크가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은 그 TGA라고 미국 재무부 일반 계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여기에 잔액이 9,300억 달러로 쌓였어요, 지금. 어. 세수가 거치면서. 네. 근데 이게 그 재무부 목표치가 7,500억 달러니까 좀 넘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도이치는 한 2천억 달러 선거 앞두고 있고 이러니까 풀지 않을까 이렇게 음. 예상을 했는데 5월 1일에 공식 발표를 했어요. 네. 재무부가 그 국채 바이백을 하겠다. 이게 그렇죠. 22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네네. 주간 기준으로 국채를 20억 달러, 그리고 팁스, 물가 연동 채권인데 이건 또 별도로 5천만 달러씩 사들이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시중의 유동성이 늘어난다라는 그쵸. 거잖아요. 늘어나는 거죠. 이게 마냥 그러니까 무한정하는 건 아니고 5월 29일부터 해서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하겠다는 거고, 연준도 그 파월 의장이 연준의 다음 행보가 금리 인상은 아닐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이렇게 누그러졌어요. 그 걱정하던 게, 네. 긴장하던 게 약간 풀리고 그러면서 6월부터 QT 축소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월 지금 950억 달러인데 600억 달러로. 이게 뭐 두 가지 다 유동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그쵸. 거죠. 양적 긴축 예. 규모를 축소한다는 것 그쵸. 자체도 예. 예. 그래서 그 억만장자 투자자 중에 스탠리 드러켄밀러라는 분이 아, 있는데 드러켄밀러. 최근에 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은 주가가 이익 때문에, 기업 이익 때문에 오른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야. 유동성 때문에 오르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음. 이 얘기를 워렌 버핏이 들으면은 이게 네. 뭐 무슨 소리야 음. 이러겠지만, 어쨌거나 드러켄밀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의 힘을 또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기도 하고, 유동성 측면에서 또 그 낙관적인 신호가 나온 게,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아. 엄청 늘리고 있어요. 네네. S&P 500 기업 그 1분기 사들인 거 보면은 1,800억 달러 이상 매입을 했어요. 또 예, 그쪽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자사주 매입하면 또 소각하는 게 다 분위기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전년 대비 16% 늘어난 거예요. 골드만삭스가 보고서를 냈는데 올해 자사주 매입이 9,250억 달러, 그리고 내년에는 1조 달러 넘을 거라고 어.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서 뉴욕 증시의 큰 손은 자사주 매입이다 이런 얘기를 음. 하면서, 네. 이러다 보니까 유동성 측면에서는 안심해도 되겠다 이런 그러네요. 안도감이 번지면서 그 지표로 나타나는 게, 변동성 지표가 굉장히 개선이 됐어요. 맨 위에 지금 그래프 보시면 세 개가 네. 나란히 있잖아요. 맨 네네. 위에 게 얼핏 보면 빅스 같은데 이게 빅스가 아니라 VBIX예요. 그러니까 음. 빅스가 변동성 지수잖아요. 네네. 그 변동성의 변동성인 거예요. 좀 더 네네. 정교하게 보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 떨어지죠, 지금 네. 최근에. 그리고 두 번째 중간에 있는 게 JP모건이 집계하는 건데,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거든요. 근데 네. 이것도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맨 마지막 파란색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무브 음. 인덱스라고 하는데, 이건 채권 시장 변동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 이것도 같이 세 개가 나란히 지금 떨어지고 있고,
그 뉴욕 증시의 주가 크래시 폭락을 대비한 해지 수요는 지금 9년 내 최저치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피벗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뭐 골디락스 얘기 나오고 이러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풀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주가는 어디로 튈까? 이게 궁금한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예, 예. 최근에 지수 움직임을 보면은 여기서 굉장히 재밌어요. 흥미로운 게 보이는데 연초 이후로 보면은 다우 지수가 5% 미만으로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S&P 500이랑 나스닥은 10% 넘게 올랐어요. 그래서 다우가 절반 수준에 못 미치는 거죠. 근데 최근 한 달로 좁혀서 보면은 다우가 2.8% 가까이 올랐어요. 다우가 최근에 보면 계속해서 예. 상승세를 근데 이어가더라고요. 예. 그 한 달 동안 S&P 500은 0.4% 간신히 플러스 유지를 하고 네네. 있고 나스닥은 0.6% 떨어졌어요. 이게 나스닥은 성장주잖아요. 그렇죠. 그 테크의 비중이 크고 S&P 500도 테크 비중이 한 30% 돼요. 다우도 없지는 않아요. 한 13%? 애플도 들어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들어가 있어요. 엔비디아는 없어요. 그리고 반도체 중에서는 인텔이 들어가 있고 네. 그래서 다우 30개 블루칩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한 13% 정도가 택이고 나머지는 뭐 골드만삭스 같은 금융주, 3M, 네. 홈디포, 그리고 에너지 이런 올드 이코노미라고 하는 그런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최근 한 달 동안에 그 성장주 나스닥이 꺾이고 다우가 뛰고 있네. 이거 뭔가 그 기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뭔가 키 이런 맞추기인가요? 예, 그런 키 맞추기일 수도 있고 뭔가 반전이 나타나고 있나 아, 이런 의문을 네, 가져볼 그렇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S&P 500 그 하위 지수 중에 유틸리티가 굉장히 대차게 오르고 있어요, 최근에. 이게 최근에 그 보면은 AI 예, 수요 증가에 따라서 뭔가 예, 전력이라든지 이쪽 맞아요. 수요가 증가될 거다라는 것 때문에 네. 많이 움직인다고 이게 하더라고요. 그래프를 보시면 예. 연초에는 피벗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안 좋았어요. 음,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상승 반전을 했는데 4월 하순, 중순 정도부터 가파르게 오르죠. 이게 그 교과서적으로 보면은 유틸리티가 방어주에 해당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성장주가 떨어지고 유틸리티가 오른다 이러면은 투자자들이 좀 보수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만 볼 수가 없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AI하고 연관이 그러니까요. 되는 거거든요. 예. 챗GPT 나오고 나서 AI가 굉장히 커다란 강력한 테마를 이룬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떴던 게 반도체였죠. 네네. 엔비디아가 날라갔고 AMD가 뒤따라서 올랐고 그러다가 이거 너무 과열 아니야? 버블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매수세가 넘어간 게 데이터 센터였어요. 챗GPT라는 게 그 LLM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네네. 돌려가지고 뭔가를 내놓는 거기 때문에 거대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이제 데이터 센터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쪽으로 매수가 몰렸다가 거기서 이제 또 옮겨간 게 에너지였어요. 네. 데이터 센터가 에너지 먹는 하마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전력 그리고 인프라 쪽이 세게 뛰다가 최근에는 원자력이랑 유틸리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뛰고 있는 거거든요. 칼라이르 회장이 최근에 그 어느 컨퍼런스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AI 패권 다툼이 결국에는 에너지 전쟁이다 이런 아, 얘기를 했고 네. 샘 얼트먼이라고 오픈 AI의 네, CEO도 그렇죠. 원자력이 없으면 챗GPT 못 돌려 이런 얘기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그 유틸리티도 상승 모멘텀을 받고 있는 건데 그 포인트는 이게 교과서적인 해석만 할 수는 없는데 어쨌거나 다우랑 나스닥이 엇갈리는 거랑 같은 맥락에서 이게 좀 증시 분위기가 보수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버핏이 애플 매도했다고 얘기를 네네. 했잖아요. 텍스 때문이다, 세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것뿐일까? 이런 의문이 남는 상황이고 드러켄밀러는 엔비디아 팔았다고 그랬죠, 3월에. 이것도 근데 얘기 많더라고요. 드러켄밀러가 이미 수익을 내서 많이 내서 네. 팔았다라는 얘기 뭐 많잖아요. 그것도 예. 사실이겠지만 어쨌거나 너무 비싸다. 버블까지는 아니지만 고평가돼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미 30% 예. 이상 수익 났다던데요. 그 앞서 예. 저번 달에 빌그로스는 테크 팔고 같이 주사라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데이빗 코스틴이라는 전략가가 낙관주의
분류가 돼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그 마켓워치에다가 얘기한 거 보면은 연말까지 이제 뉴욕 증시 추가 수익률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아, 했어요. 왜냐면은 밸류가 너무 높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경제를 너무 낙관하고 있다. 너무 좋은 것만 주가에 잔뜩 반영이 된 상태다. 그리고 AI 때문에 기업들이 이걸 이용해서 뭔가 없던 매출을 올리고 이익도 내고 이럴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음, 걸린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표면상으로는 골디락스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실제 그 수면 밑에서 벌어지는 지수 움직임이라든지 큰 손들 움직임 그리고 IB에서 나오는 얘기들 보면 좀 괴리가 있다는 거죠. 음, 그런 이런 좀 좋지 않은 신호가 실적에서도 나오고 네네. 지표에서도 나왔어요. 음, 스타벅스 그 최근에 좀 이슈였잖아요. 그 그렇죠. 실적이, 예. 1분기에 동일 점포 매출이 4% 줄고 총 매출도 2% 가까이 감소하고 미국에서도 동일 점포 매출이 3% 떨어지고 어, 방문자 수가 7% 감소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네. 뉴욕에 스타벅스가 있고 다른 카페가 있고 이러면은 다른 카페가 텅 비어도 스타벅스는 앉을 자리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데인데 방문자가 7% 줄었다는 건 저는 보고 좀 놀랐어요. 지갑을 예. 닫는다는 거네요. 그래서 올해 연간 그 매출 성장 전망치를 내렸잖아요. 네네. 7에서 한 10% 늘어날 거라고 했는데 간신히 뭐 이렇게 5% 미만으로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바꿨고 맥도날드도 마찬가지죠. 동일점포 매출이 1분기에 늘어나긴 했는데 1.9%밖에 안 됐어요. 월가 기대치가 네. 2.1%였는데 못 미쳤죠. KFC도 같은 상황이고 그 밖에 뭐 코카콜라, 펩시, 3M 그리고 그 치약 만드는 회사 콜게이트 음, 이런 소매 관련한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실적 발표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저소득층 아, 그리고 중산층까지도 이제 인플레이션을 못 견딘다. 네. 소비 줄이고 있다. 네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좀 부정적인 신호가 그래프 보시면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 발표를 한 건데 이게 초과 저축 추이거든요. 네. 이게 2021년 8월에 2조 1천억까지 늘었다가 쭉 떨어지는데 지금 올해 3월 수치 3월 기준으로 그럼 마이너스잖아요. 쓸 돈이 없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팬데믹 때 2020년, 21년 음, 이때 슈퍼 부양책을 했었잖아요. 통장에 네네. 얼마씩 꽂아줬다 그랬잖아요. 네네. 이것 때문에 초과 저축이 쭉 쌓였고 이게 가계 음, 재정이나 그 소비에 굉장히 든든한 버팀목이었는데 이 자금이 이제 다 소진됐어요. 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지?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샌프란 연은은 뭐 크게 걱정할 거 없다 보고서에서 이렇게 써놓긴 했어요. 고용 지표가 탄탄하게 유지가 되는 한 그 소비가 뭐 갑작스럽게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고용 시장이 지금 괜찮나? 음,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그렇죠. 되잖아요. 예. 퀼 인텔리전스라는 그 시장 조사 업체가 있는데 여기 다니엘레 디마티노 부스라는 최고 경영자가 CNBC랑 인터뷰를 했는데 고용만 보면 미국 경제 지금 침체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아, 해요. 4월도 뭐 고용 지표 나쁘지 않았잖아요. 근데 네네. 뭐 갑자기 침체까지 이렇게 그러게요. 얘기를 할 갑자기, 수가 있는데 예. 이분의 주장은 뭐냐면 5월에만 감원 발표가 2만 2천 건 음, 그리고 4월이 11만 5천 건이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3개월 평균 실업률이 12개월 내 최저치에서 0.3%포인트 상승했는데 여기서는 이게 침체 신호다 이렇게 얘기를 음, 해요. 그리고 리주메 빌더라는 다른 업체가 있는데 이 회사가 900개 기업의 그 경영자를 서베이를 해봤더니 40% 정도 회사가 올해 감원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했다는 네네. 거예요. 실제로 그 대기업들 대량 해고, 감원 얘기가 계속 맞아, 나오잖아요. 예. 테슬라가 살벌하게 자르고 네네. 있어요. 그 셔틀버스 부분 뭐 음, 전원 감원한다 그러고 전 세계 인력의 10% 이상 줄인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구글도 수백 명, 디즈니가 170명, 뭐 아마존 자회사 투자한 회사인데 트위치라고 있는데 여기서도 500명, 블랙록이 3% 줄인다고 얘기했어요. 600명 정도. 이베이가 1000명, 유니티 소프트웨어라고 IT 회사 있는데 25% 줄인대요.
그 전 직원의 1,800명 정도. 그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팬데믹 때 공급망 교란이 있었고 전쟁 일어나면서 공급망 압박이 다시 가해졌고 그러면서 뭐 물류나 이쪽 부분에 그 비용이 상승했잖아요. 거기다 원자재 가격 올랐고 인건비도 올랐고 뭐 중간재 가격 당연히 올랐고 이런 비용 부담을 소비자한테 떠넘겼는데 이제 그게 더 이상 힘들게 되니까 감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감원 다음에는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2분기 이후부터 기업의 이익률이 나빠질 거다. 아. 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기업들 감원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의견도 있지 않았나요? 그 AI 때문에 그런 기업 생산성이 예, 좋아져서 그만큼 좋아져서 인력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요. 그런 얘기도 그 40% 감원할 거라고 밝힌 업체들 중에서 네. 일부는 AI 때문에 AI로 대체한다. 그러니까, 예, 이런 예. 얘기를 하기도 해요. 예, 하기도 하는데 일단 전반적인 고용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거죠. 그리고 4월 그 서비스 지수가 네. 지금 위축 국면으로 떨어졌잖아요. 아, 50 밑으로. 예. 이게 16개월 만에 처음이거든요. 50을 하회한 게. 그리고 제조업도 3월에 서프라이즈라고 했었잖아요. 네. 50 넘었다가 다시 밑으로 떨어졌고 4월에. 그리고 지금 그래프 보시면은 미시간대 소비심리 지수인데 위에 있는 게 네. 근데 이 지수는 좀 신뢰성을 놓고 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5월 수치가 67.4로 나왔어요. 11월 이후에 최저치고요. 네. 그래서 소비 심리는 꺾이는데 또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또 높아지고 있어요. 이번에 나온 게 3.5%로 나왔는데 네. 4월이 3.2%였거든요. 그래서 예. 다시 반등한 거고 이게 1년치예요. 5에서 10년치로 봐도 3.1%로 나왔어요. 그래서 3%대 물가가 좀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4월 CPI가 그렇죠. PPI, 예, CPI 나오잖아요. 예. 4월 수치가 전월 대비로 0.3% 오를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3월에 3.4%에서 좀 둔화되기는 하는 건데 이렇게 나올 때 그 평가는 좀 엇갈려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뭐 아직은 안심하기가 힘들다. 네. 그리고 그 연준이 금리 내리기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모건 스탠리는 뭐 이 정도만 둔화돼줘도 네, 고무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뭐 컵에 물이 반이나 찼다. 아니면 뭐 반밖에 안 찼다. 이런 얘기가 오가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그 낙관하기가 어려운 게 그 주거비가 제일 문제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나온 데이터 보면은 뉴욕의 맨해튼의 아파트 월세 중간값이 4,250억, 50달러, 아. 4,250. 이게 신고가거든요. 예. 그 뉴욕이 전 세계적으로 집값도 비싸고 월세도 비싼 데기는 하지만 그걸 감안하고 보더라도 주거비가 꺾이지 않는다는 그런 네네. 결론이 가능한 거죠. 브루클린도 약 3,600달러인데 이것도 신고가거든요. 그래서 그 지난번에 금리가 높은데 주거비가 왜 오르나 이런 네네. 질문을 하셨잖아요. 네. 이게 금리가 오르면 모기지금리가 상승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자 비용이 늘어나는 거니까. 집주인 예, 입장에서. 그러니까 집을 살려는 살려는. 그렇죠. 매입하려는 예. 사람 입장에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자 비용이 높아지니까 집을 살려고 하다가 늦추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노숙을 하지 않는 한 자가로 살든지 아니면 임대를 해야 되는데 미국은 전세가 없으니까 월세 수요가 몰리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떨어뜨려야 인플레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쪽에서는 네. 금리 때문에 주거비가 오르기 때문에 그 내려야 오히려 인플레가 떨어진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집값이 그렇다고 그렇게 폭락을 하진 않았거든요. 미국은. 네네. 왜냐하면 그 미국은 30년 만기 고정 대출이 많아요. 뭐 15년, 20년도 있지만 30년 고정 대출을 많이 하는데 이게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게 2022년 3월부터잖아요.
그 전에는 제로금리였고 네. 팬데믹 때문에 제로금리 하기 전에도 저금리였고 근데 이 시기에 대출을 받아서 집 산 사람들은 여전히 그 초저금리 시대의 대출금리를 적용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집 팔고 다른 데로 집 사서 옮기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예, 거죠. 예. 그 대출 갈아타는 순간 이자 비용이 두세 배 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물이 안 나와요. 거래 자체가 이렇게 둔화되니까 금리가 올랐는데 집값이 그러면은 엄청 떨어져야 될 것 그것도 같은데 아니네요. 실제로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수요자 입장에서 선택지가 매물이 안 나온다는 거는 이제 선택지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동네에 이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거기서 매물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굳이 금리도 높은데 다른 데다가 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월세 수요를 좀 높여서 월세를 상승시키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네. 그러면은 집값이 오르면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집값이 떨어지면은 인플레가 좀 내려가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단순하게 그렇죠. 예. 있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음. 뭐냐면은 집값 자체는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안 잡혀요. 네. 왜냐하면 주택은 부동산은 투자 자산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인플레 지표에 잡히질 않아요. 뭐냐면 그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인플레가 뛰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부분은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고요.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모기지금리가 높아서 매매보다는 월세 수요가 많고 그래서 주거비 때문에 금리 내리기가 좀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팬데믹 이전에 코어가 CPI 코어가 2% 미만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물가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그 항목들 중에 크게 분류를 하면 상품, 주거, 그리고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상품은 지금 그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복귀를 했어요. 그리고 주거를 제외한 서비스 부분도 한 3.5% 연율 기준으로 이 정도 되는데 그 팬데믹 이전이 2%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게 떨어지는 건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주거비가 5.8%니까 이게 그 팬데믹 이전에 2.5에서 3.5%였거든요. 네. 여기까지 떨어지는 건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고용지표 나온 이후에 피벗 기대감이 뭐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연준 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렇지도 않거든요. 미셸 보먼 이사 그리고 뭐 로리 로건 댈러스 연준은행 총재죠. 이분들은 올해 금리 인하 기대 안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은행 총재인데 그 물가 2% 달성까지 오래 걸릴 거다. 그리고 카시카리 여전히 뭐 금리 인상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스턴 굴스비 시카고 연준은행 총재인데 주거비가 기대만큼 안 떨어진다. 그래서 이게 계속 이러면은 목표 달성, 2% 목표 달성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금리 내리기가 그 팍팍한 상황인데 하반기에 또 걱정해야 될 일이 네. 불거진 게 주말에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민 관련해서 보도한 게 있거든요. 이게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눈길이 갔는데 네. 민주당이 이민 그 불법 이민 통제를 강화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선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약간 예, 어떻게 그 트럼프 행정부 때 굉장히 반이민 정책을 네네네. 썼잖아요. 그러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를 비둘기파로 전환을 했죠. 뭐 국경 단속은 했지만 느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만 비판을 한 게 아니라 보니까 유권자들의 여론도 이게 안 좋은 거예요. 네. 최근에 그 여론조사 한 거 보면은 물가보다 그 더 문제가 이민 정책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유권자 65%가 바이든의 국경 보안 문제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게 잘 못하고 있다 이런 네. 평가를 내놓은 걸로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롱아일랜드에서 보궐선거를 했는데 민주당의 톰 수오지라는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선거에서 왜 이겼을까 봤더니 불법 이민 단속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캠페인 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먹혀서 선거에서 이겼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서 민주당 전체적인
그 여론이 지금 강화하자. 이게 음. 공화당만의 얘기가 아니라 초당적인 차원에서 국경 봉쇄 뭐 불법 이민 단속 강화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거라는 경고가 수없이 나왔는데 괜찮잖아요. 지금 경기는 호조고 그러면서 또 인플레이션은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마지막 구간이 끈적끈적하긴 하지만 디스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네. 두 가지가 어떻게 동시에 가능하지? 이게 굉장히 눈길 끄는 부분이었는데 정치권이나 월가나 동시에 이구동성하는 얘기가 이민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불법이든 합법이든 이민자가 늘어난다는 거는 그 노동 공급이 늘어난다는 얘기고 그러면 특히 서비스 쪽에서 예, 예. 그래서 임금 측면에 인플레이션 압박을 좀 이렇게 눌러주는 효과가 그렇죠. 있었는데 민주당까지도 그 매파로 돌아서면 지금 국경 그 강화 법안이 하원에서는 통과가 됐어요. 네네. 하원은 공화당이 잡고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됐는데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우세하잖아요. 여기서는 통과가 안 됐는데 이게 통과되면은 그 경기 호조와 디스인플레이션 이 공식이 깨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지금 선거 앞두고 재정을 엄청나게 풀고 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팬데믹 때 경험한 거잖아요. 슈퍼 부양책 그렇죠. 때문에 예. 인플레가 9.1%까지 뛰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선거 앞두고 재정 풀고 있는 것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인플레이션 그 세컨 웨이브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경고도 계속 나오고 있고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뭐 관세 문제라든지 예. 그래서 인플레가 지금 4월 지표가 이번 주에 나오는데 네. 이번에 좀 뭐 떨어져서 연준이 9월에라도 금리 내릴까 이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좀 더 크게 봤을 때 구조적으로 탈세화라든지 아니면은 그 전쟁 때문에 공급망을 압박하는 이런 문제라든지 최근에 나오고 있는 건 또 기후플레이션이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런 뭐 부분 곡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예. 예. 그 뉴스에 피해 지역 나오는 거 보면은 재난 영화 보는 것 같은데 네. 평소에 실제로 그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이런 부분을 얼마나 반영하세요? 그 투자할 때? 투자할 때요? 예. 저는 아직은 그렇게 많이 못 하고 있어요. 대부분 크게 생각을 안 하는데 예, 예. 월가에서는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 지금 보시는 그래프를 보면은 기후 파생 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뭐 지진이라든지 폭염이라든지 극심한 가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농산물에도 피해가 되지만 제조업도 피해를 받거든요. TSMC 이게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후 파생 상품의 거래 추이를 보면은 작년에 하루 일평균 거래량이 2,000건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260%빵 뛴 거 보이시죠? 네. 예. 그래서 월가에서는 이미 현실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게 기후 민스키라는 얘기까지도 해요. 지금은 투자자들이 크게 인식을 안 하는데 어느 순간 기후 변화 때문에 자산 가격이 타격을 입을 수도 있네 이런 인식이 생기면은 갑작스럽게 그 자산 가격이 급락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그 타격이 클 수가 있는 게 아무래도 부동산이잖아요. 네네. 모건 스탠리가 보고서를 내고 아직도 침수 위험 지역에 부동산이 인기가 많다. 이거 투자자들이 좀 깨어나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부산에 살고 있는데 아직도 뭐 해운대나 광안리에 오션뷰 아파트 선호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아요. 예, 근데 위험해요? 위험하죠. 지금도 그 태풍만 한 번 오면 그 마린시티라고 있는데 예. 뉴스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일대 도로에 뭐 생선도 깔려 있고 미역도 깔려 있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약간 이렇게 해수면 자체가 올라와 버리니까. 예. 예. 전문가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그런 지역의 부동산은 그 손해보험 가입하잖아요. 예. 보험료가 가파르게 오르거나 아니면 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이처지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부동산을 거론했는데 미국의 홍수 위험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지역에 따라서 한 1,200억 달러에서 2,400억 달러 고평가됐다.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호주에 국제평화연구소라는 싱크탱크가 있는데 2050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잖아요. 뭐 100년 후도 아니고 한 5년 정도 후 얘긴데 그 사이에 기후 이민이 12억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부동산이 네.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동산만큼 지금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게 농산물이에요. 가뭄이나 뭐 홍수나 이런 문제, 산불, 대형 산불 이런 문제 때문에 경작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모건 스탠리가 굉장히 구체적인 데이터를 내놨어요. 밀의 44%, 쌀의 43%, 옥수수 32%, 대두는 17%. 이만큼의 생산량이 지금 기후 이변 때문에 위험한 지역에서 생산이 되고 있다는 네. 거예요. 예, 그만큼 곡물가 가격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이미 그 가격이 가파르게 뛰고 있거든요. 그 베트남 커피가 지금 로부스타 세계 1위예요, 생산량이. 네네. 16년 내 최고치까지 뛰었고요. 밀이 최근 1개월 동안에만 15%, 코코아는 1년 동안에 3배 뛰었어요. 지금 그래프 보시는 게 코코아랑 그 커피 선물인데 코코아는 올랐다가 좀 떨어지는가 싶더니 다시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포츠담 기후 영향 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네. 앞으로 10년 동안 그 먹거리 물가만 연 3%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헤드라인 CPI를 기준으로 할 때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네. 뭐 적게는 0.3%, 많게는 1.2%까지 추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월가에서는 이런 부분을 그냥 남 얘기로 생각할 게 아니라 농산물 ETF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해지 차원에서 아. 이거 해가지고 뭐 고수익률 올리겠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해지 차원에서 포트폴리오 일정 부분 편입을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과거에 팬데믹 이전과 같은 네. 저물가 저금리가 오기 힘들다는 거 이 부분은 좀 반드시 인식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 나오는 또 CPI 좀 결과가 또 네. 시장에 많은 영향을 네. 줄 수밖에 없겠네요.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